네, 머니칼럼 시간입니다. 이 글로벌 이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있을 ECB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양쪽 하나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럽은 일단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양적 완화는 결국 유럽의 채권 시장을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머징 채권 시장을 상승시켰고 더불어서 주식 시장을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게 만드는 독특한 흐름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ECB는 지난 3월 달에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의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까지 상향시켰죠. 지금까지 대략 1조 유로 규모의 채권이 모두 매수가 됐습니다. 이 가장 바람직한 채권이라면 독일처럼 안정적인 나라의 국채가 되겠지만 이미 2,4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채권이 매수가 됐고 이제 독일 국채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최근에 발행 시장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우량 회사채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매수하는 바람에 일부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구하기 힘든 정도죠. 아시다시피 채권은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 듀레이션을 맞춰서 채워 넣어야만 하는데요. 시장에 매수할 만한 채권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야심차게 진행되던 양적 완화 더 하고 싶지만 매수할 수 있는 채권 물량이 소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라고 선포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최근 발표된 유로존의 2분기 GDP는 0.3%였습니다. 함부로 인공호흡기를 떼버릴 경우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유럽의 시장의 경제는 다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지주 역할을 했던 독일마저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고삐를 놓을 수 없는 모습이고요. 독일마저 무너진다면 유로존에서 희망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상승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 미만의 물가는 그냥 디플레로 봅니다. 디플레는 가만히 앉아서 GDP를 까먹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만 하죠. 결국 물가를 인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ECB가 주식시장을 채권이 아니라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을 직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전망일 뿐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양적 완화를 중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추가적인 채권 매입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ECB의 주식시장 직매입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결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ECB가 주식시장을 직매입할 수 있다고 오늘 저녁이라도 발표한다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은 좀 쉽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자칫 특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을 주로 매수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보죠. 가장 먼저 있었던 사례는 태국발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도 홍콩의 중앙은행이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항생지수물을 매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매수가 시작되자마자 딱 2개월 만에 지수는 40%나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생지수의 상승이 오로지 중앙은행의 주식시장 직매입 효과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콩은 아시다시피 달러 패그제가 적용되는 시장인데요. 당시 달러 강세에서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홍콩 시장은 중요한 상승 기류가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제나 지수물을 매수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데요. 일본이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은행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대개 한 30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 4월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연간 1조엔 규모로 ETF에 대한 매수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주가는 잠깐 오르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무려 30개월 동안 등락만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상승은 시키지 못했지만 2007년도부터 무섭게 추락하던 증시의 하락만큼은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던 것은 이후에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ETF의 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2013년도부터였는데요. 이후 2014년도에 들어서는 ETF에 대한 매수 규모를 연간 3조 엔까지 늘렸고 주가는 더욱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약발이 꺾이고 나서 작년 7월 이후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었고요. 결국 올 7월 들어서 연간 매입액을 6조엔 규모까지 크게 확대하면서 니케이 지수는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을 직매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었고요. 적절한 경기 부양책이 동시에 수반되거나 혹은 달러 약세와 같은 상승 기류가 있거나 혹은 많이 매수했을 때 가능한 일이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적어도 하반 경직만큼은 있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결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ECB의 주식 직매입이 오늘 밤이라도 거론된다면 그 기대치에 의해서 유럽 증시는 적어도 하반 경직은 한동안 유지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후 저는 유럽 증시에 대한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머니칼럼 ECB 통화정책회의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